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온 나라가 침몰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소프트에서도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그 관련 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네. 침몰 사고 이후. 이 구조작업 진행되면 될수록 정부와 공무원 또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모습에 말 그대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역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망자는 계속 늘어서 현재 21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9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사과 내용에는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초등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한마디도 없다며 비공개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진상 규명을 정부에 요청하고 국민들에게는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살인 발언과 정부의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경제 소프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때부터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있죠. 혹시 무엇인지 좀 일관되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네,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부 관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꽤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짐작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꼭두각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선 전에는 그 박근혜 씨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전국적인 좀 이렇게 지명도나 인물로 이렇게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씨 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씨를 이렇게 띄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머리가 비고 그 박근혜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측근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 쓰레기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네. 그쪽에 새누리당의 그 이렇게 핵심 그런 사람들한테서 직접적으로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씨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면은 저건 누가 돌봐줘야 돼,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런 말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도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감이 아니라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를 이렇게 떠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죠. 문제의 핵심인데 어쨌든 박근혜 씨를 이렇게 떠밀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년 이제 뭐 이제 대선 후에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로 이제 국민 행복 공약이라는 걸 내세우고 그걸 이제 정말로 제대로 실행하겠다라고 맹세 비슷한 걸 하면서 내놓은 게 공약 가계부라는 거였거든요. 네.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정부 관료들이 갖고 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통령이 딱 뻔하죠, 수준이라는 게. 저건 100번 정부 관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건 갖고 논다. 앞에서는 예의하고 막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그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실세나 측근들이 어떤 정도고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하는 것도 금방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그 취임 2003년에 이제 취임한 직후에 국무회의 한 이야기도 제가 아마 얼핏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자마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그 정부 개혁, 공무원 개혁을 하려고 텔레비전까지 나가서 한판 뭐 붙자라는 거냐 뭐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다들 긴장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근데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 국무회의를 하면은 모든 관료들이 거기만 무조건 푹 숙이고 무조건 받아 적은.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받아 적더래. 그런 기간이 한 2달에서 3달 가더라 이겁니다. 2달에서 3달 동안 계속 받아 적다가 3달째 되는 때부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그 당시 수석을 했던 사람이 직접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슬슬 이제 밀어붙이더라 이겁니다. 이미 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수준이나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 실세들이나 측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다라는 걸 간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대 취약점이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구나 라는 걸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 툭툭툭툭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렇게 뭐 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야 되죠 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 수석한테 딱 그런 말을 던지면 뒤로 물러난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10달 정도 지나니까 대통령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버렸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 최고다라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들이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고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시한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그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철통 같겠습니까? 철밥통 같 말이 여러분들 철밥통이라는 말 이게 장난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그걸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네. 근데 하물며 노무현 정부도 그래서 그 뭐 한미 FTA가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 뭐 대책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휘둘려 버렸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왼팔 오른팔 뭐 이렇게 한 사람들 하며 뭐 하며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규제하고 경쟁이라는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노무현 그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해서 내놓은 보고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놓은 이야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그다음에 그 전에 그 2002년에 이제 그 발전 그 한전 민영화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굴뚝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장기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합성의 오류 문제를 지적한 게 대안으로 문제점 노무현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제가 지적한 게 그 당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냥 뭐 노조 파업에 현대차 파업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화장장 시설물 뭐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난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조중동문이나 뭐 이런 언론들 막 공격하고 뭐 이렇게 난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가 지금 다 열거를 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의 근본 원인이 뭐였냐면은 100이면 100 다 그런 혼란이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난장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 근거가 뭔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네 이권 나의 득이 되고 내 목소리 크고 하면은 가서 무조건 막 떠들어 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그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사정 문제, 네. 노사정 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죠. 그 전에도 많지만 그때도 그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혼란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보고서 쓴 게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합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는 건 합성의 오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와 경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규제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경쟁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될 것을 경쟁을 시켜버리고 막 난장판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이런 혼란을 먼저 수습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논거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게 정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먼저 그런 그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토대를 먼저 하나 안을 토대가 되는 그 대안 정책 안을 하나 만들어서 던져주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뭐 목소리를 이렇게 키우든 싸우든 이렇게 해야 혼란이 일단은 최소화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통제를 못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무슨 사고가 탁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작동할 리가 없죠. 다 앉아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전부 지 밥그릇 챙기고 지 목소리만 내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도 그런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두뇌 기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외환위기 IMF 때도 한국에 두뇌가 없어서 제가 연구소를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1998년 외환위기가 난 후 2003년이면은 5, 6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그런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됐든 집권 이렇게 실세가 됐든 뭐 집권당이 됐든 간에 그 나라를 이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할 정책 플랜이나 정책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만들어낼 능력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뭐 그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제시한 게 민간 전문 기관을 활용해라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국책연구관도 있고 재벌 연구소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국책연구관이 있고 뭐 그런 그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뭐 금융사나 증권사, 뭐 은행들 뭐 연구소가 다 있지만 그것이 작동을 했냐 이겁니다. 작동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런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했던 그런 재벌 대기업들의 어떤 그 연구기관들은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우리와 같은 전문 그 띵크탱크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책 대안들을 먼저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가닥을 잡아서 가라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거든요.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화노선가 생각하시 어떻게 했을까요? 2003년 2월 달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나고 그 일주일 후에 그 보고서를 제가 냈어요. 네. 노무현 정부가 다 봤어요. 대통령도 보고 다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네,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야지 민간 전문 연구기관 띵크탱크를 활용을 해야지 하고 삼성경정 속으로 가버렸어요. 그 문제 해결 방안들을 이렇게 전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그걸로 실패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쪽에서 제시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갔나요? 네, 그걸 저한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서요. 그건 이미 뭐 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른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다 이미 지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해먹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버렸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뭐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간 것뿐이에요. 안에서는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놨죠. 뭐 4대강에다 뭐다 하면서 전부 비투성이 365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쏟아 만들어 내놓고 그 정부하고 공기업만의 빚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 정도 빚을 쏟아 내놨고 말할 수 없는 엉터리 짓을 이렇게 양산을 이렇게 해놓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걸 박근혜 씨가 이제 이어받았다 이겁니다. 이어받았는데 이게 서로 짜고 쳤다라는 거죠. 짜고 치는 과정에 이제 뭐 국정원도 들어가고 국방부도 들어가고 뭐 댓글 달고 뭐하고 부정선거를 했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그 이른바 실세들조차도 그 박근혜 씨를 밀 때 그런 걸 다 우려를 하면서 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 관료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지금 여실히 그게 드러나고 있죠. 모든 분야에서. 언론 인터뷰를 해도 대통령이 제대로 나와서 말을 한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호기거든요. 그런 호기에서 참 그 동네 아줌마도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정부 관료들이? 아니 갖고 놀겠죠. 갖고 노는데 대통령 이렇게 떠들면은 시대대 떠들면은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냐면 안 잘리면 뭐 괜히 나한테 까불었다가는 잘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엉터리 짓을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가 책임질 일은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년 임기 채울 수 있을는지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이번 세월호 참사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저를 경제 전문가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죠. 제 직업이 경제 전문가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 직업은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직업이고 그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 문제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략가입니다. 네.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국가의 경제 운영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전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세월호 참사 상황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수습 불가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 모든 걸 지금 대통령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월호 참사 그 수습하는 과정 모두가 다 꼼수고 조작이고 거짓입니다. 차라리 그 분양을 하지를 말지 가서 조문을 하지를 말지 차라리 가서 또 꼼수를 부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 5천만이나 되고 세계 10몇 위권의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진 이런 나라를 머리가 이렇게 유감스럽게 이렇게 빈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반칙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하고 있냐 이겁니다. 밀란 지금 상황이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밀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그걸 대단히 그 가능성이 굉장히 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신 수습이 완료가 안 돼서 그렇지 완료가 되면 아마 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밀란이 이제 완전히 이제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문제가 이제 시신이 수습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사고 현장에 일단락되면 아마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분노는 과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일단 분노의 주도 이렇게 주 세력이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엄마들이 나서면은 나라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뒤집어져요. 모든 것 꼼짝을 못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만약에 밀란이 이렇게 표면화되면 박근혜 정부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런 가능성을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신 이제 계속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경우에 6월 4일 날 이제 지방선거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만에 하나라도 그 시신 인양을 한 거라도 다 못하면은 선거를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5월 15일 정도까지 해서 그 시신 인양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신 인양이 그때 완료가 돼서 사고 현장에 일단락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때도 선거가 가능할지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 좋습니다. 뭐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도 뭐 있어야 되고 뭐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장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특히 과거 상김 시대에는 상김 시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김 시대하고 포스트 상김 시대 이른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하고는 다릅니다. 상김 시대에는 이른바 반독재 투쟁, 민주화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면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쇄가 되죠. 다른 부분이 그렇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예. 또 그 당시만 해도 폐쇄 경제 시대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 2000년 이후 이른바 21세기로 넘어 들어오면서 권력 구조가 제도화된 그런 권력에서 무형의 비제도화된 지식 정보로 이렇게 무형의 그 권력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러니까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길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지금 지난 15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더 안정되고 안심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희망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동안에 수많은 선거를 해왔습니다. 네. 선거를 해왔는데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다 회전문이식이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누가 정권을 잡았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만 한 변화가 있었다면 2003년에 이른바 386이 대거 등장한 거죠. 이게 국회 정치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대통령일 줄 알았더니 안타깝게도 상김시대의 뒤 마지막 끝자락을 붙잡은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바 이 사람들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렇게 몸으로 때울 줄만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또는 세상은 변해버렸어요. 몸으로 때우는 세상이 아니라라는 거죠. 모르면은 나라를 경영할 수 없고, 모르면은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386 세대가 몸으로는 투쟁을 했지만 머리로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득권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회전문식으로 밥그릇 챙기기 화 돼버렸죠. 국민들 지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또 앞으로도 많은 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기계적으로 회전문식의 선거를 계속 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역량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그 안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 300명이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지자체장도 나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욕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박근혜 씨,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게 정말로 무능의 극치, 부도덕함의 극치,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욕하고 비난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냐 이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있는 세대예요. 배운 세대거든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저희 연구소에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나 국회의원 되겠다, 장관 되겠다, 뭐 지자체장 되겠다 하는 사람 제가 정책 훈련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락하세요. 그리고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고 있는데 그 포럼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시민 공부방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나 어떤 그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대안들을 만들어 가서 이제는 그 욕하고 비난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놔두고 해전문식으로 만들고 가서 투표만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지금 세월호 참사라든지 처참한 지경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걸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미 지금 그 급박한 상황이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저 나름대로는 2006년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100%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죠. 사람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을 때가 곧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급박한 상황이 곧 다가올 건데 누군가 배 12척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배만 만든다고 해서 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구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 배 승선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많은 이순신들을 또 키워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대통령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100번이고 하려고 했겠죠. 근데 제가 100번, 1000번을 생각을 해봐도 제가 대통령을 해봐야 5년, 만약에 대통령 된다라고 해봐야 5년이면 끝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3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몇십 년 동안 뒤틀어진 나라가 제가 뭐 한 3년, 5년 대통령 한다라고 그래서 다 환골탈퇴해가지고 완전히 좋은 나라로 바뀌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 혼자로 절대 나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를 장악해서 헌법도 바꿔야 됩니다. 저거 80년대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지금은 벌써 지금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세상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낡은 헌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가를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바꿔야 되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관련 것,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삶이 바뀌어갈 거고 변하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헌법 하니까 대낮에는 옛날에 다 헌법학자가 했어요. 독재 권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포장하는 식으로. 네. 헌법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법적 문구 따듬기 정도입니다. 실제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정말로 이건 이제 50년, 100년 후의 나라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30년 정도까지만이라도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경영해가는 기본 전략이나 어떤 비전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축축축축 만들어내면 그런 걸 헌법학자들이 이제 법률적인 표현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는 정도죠. 이제는 그 법학자들이 헌법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개똥이 소똥이 무슨 헌법학자가 혼자 헌법 이렇게 자기가 개정안을 만들어내 일필휘지에서 했네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헌법 다 엉터리일 수밖에 없죠.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말로 이제 절실한 건 지금 분명히 지금 머지않은 시기에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상황, 위기적인 상황이 닥쳐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 박근혜 씨가 지금 새누리당의 나라를 지금 수습해 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다시 야당 쪽으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냥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놈 나쁜 놈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냥 힘드네, 저놈 나쁜 놈이 이렇게 떠든다는 거 그야말로 어리석고 천치 바보 없죠, 그런 거. 능력이 되는데 왜 당하고 있냐,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죠. 전체 20대, 30대, 40대가 전체 유권자의 60%, 70% 됩니다. 그리고 20, 30, 40대가 나선다면 부모들도 그래. 이제는 젊은 자식들 밀어줘야 돼.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모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냥 유학까지 보내고서 잘 키워놨는데 왜 얘들이 이렇게 기죽고 살고 제대로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살아. 이제는 부모들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줄게. 니네들 한번 해봐. 대한민국에 20, 30, 40대만큼 이렇게 재주 없는 사람 없어요. 스포츠를 봐보세요. 다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봐도 정말로 재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뒤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그냥 60대, 70대, 80대 그냥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뒤틀어 놓은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다 뒤틀어 놨기 때문에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애들이 가서 길을 못 펴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를 못 하니까 이렇게 된 것 뿐이죠. 지금은 정말로 우리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가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이제 저를 비롯해서요, 이제 듣고 계신 20, 30대, 40대. 사실 가장 열정적이어야 되고 가장 행동을 해야 되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뒤틀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못난 줄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능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더 이상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그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라고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저희를 보고 있기가 답답하셨으면 소장님께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듯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열정에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굉장한 혹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였는데 마치 우리가 너무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였어?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는지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4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에 이어서 지난 25일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센카쿠 열도 문제와 TPP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광수 소장님께서 동네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 비하의 의도가 아니고요. 예, 그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신 거죠. 예. 네. 이제 그 TPP라는 건 이제 환태평양
이게 협력, 경제협력 동반 지대 또는 협력지대 이런 협정 이런 건데요.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이번 아시아 순방 그 4개국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죠. 근데 특히 일본이죠. 한국은 사실 방문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근데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제 그냥 하루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간 거죠.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전에 이제 그 아태 그 정상회담 때 미국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못 갔죠. 못 갔는데 그에 대한 이제 답방으로 이제 간 거고. 그래서 일본이 핵심이었고 일본에 간 것 중에서도 특히 핵심은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그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이제 뭐 미일 안보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 문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일본 측 입장에서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명 이제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관한 이제 문제를 미일 안보 동맹의 이제 적용 대상지로서 미국이 확약을 해라라는 게 일본 측의 이제 의도였고 미국의 입장은 이제 그 오키나와 미군 기지하고 일본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 미군 기지들을 이제 일본 이제 그 내에서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런 것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기지를 빨리 일본이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건설을 좀 해다오라는 그런 요구를 일본 측에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이제 방위비 분담 이제를 좀 더 이렇게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외교 이제 군사 외교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 사항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 특히 이제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그 센카쿠열도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한다라는 실제로 방어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요컨대 립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명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지만 안 믿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안 믿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별무소득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TPP입니다. TPP. 네.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에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실적으로 좀 거론을 하고 싶은 거죠.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이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 TPP 협상을 이렇게 했는데 쟁점이 5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 간에 쌀과 보리,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5가지인가 뭔가 그 하나가 더 있던가요? 하여튼 뭐 그 5가지 품목이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근데 쌀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한 38%, 39% 이렇게 관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 20%로 이렇게 낮추고 대신에 그 의무적으로 연간 일정량의 물량을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를 했고 네. 미국은 쌀 수입 관세율을 대폭 뭐 이건데 한 3%나 5% 뭐 이런 정도로 낮춰라 아니면 무관세로 해라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해라 그런 걸 요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쇠고기나 그 돼지고기 협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그 쌀 같은 경우는 뭐 관세율을 이렇게 한 20%를 하고 수입 물량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근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역시 이제 걸렸죠.
걸려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TPP라고 하면은 이제 12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지대를 삥 둘러싼 나라들이. 근데 그 12개 나라 중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뭐 싱가포르, 필리핀,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데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납타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자잘해요. 실제로 TPP 하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TPP 협상하면은 결국에는 미일 FTA 협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한미 FTA 협상처럼 TPP의 문제 관련해서 미국하고 일본 간에 협상한다라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 간에 FTA 협상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 이 자국 그 식량 문제, 식량 안보를 이렇게 필요 최소한도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이렇게 그 협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한국하고 너무나 대비가 됐죠. 한미 FTA라 됐든 무슨 FTA가 됐더니 완전히 그냥 막 어디 그 뭐 정신 나간 사람들 가서 막 갈기고 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온 것하고 일본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이라서 일본 뭐 아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언론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거 일본도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한 32%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식량 자급률이. 한국은 25% 정도, 24%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농업 정책을 실패한 나라가 이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와중에도 필요 최소한도의 식량 안보를 지키려고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버틴다라는 거죠. 왜 버티냐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서를 보니까 왜 일본 정부가 식량 안보를 지키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문화원서 생각하시기에. 글쎄요. 이 사람들은 그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네. 식량 위기가 터지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식량 위기로 해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일본 사람들 어린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식량 자급 필요 최소한도의 자급을 못하고 안보를 확보를 못해서 농업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자급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식량 위기로 인해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그 대상이 어린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간에 일본이 미국하고 그런 TPP 협상에 있어서 식량 특히 이렇게 농산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자기들 지킬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 한국의 경우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감정이 썩 좋지 않고 실제로, 일본이 많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정말 국가가 맞습니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일본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는 국가 같다, 나라 같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민도 역시 정말로 구미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본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일본의 국민들의 민주주의 민도가 높냐면요. 지금도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도. 네. 얼마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록 그 역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영토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물론 그 일본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 2차 그 태평양 전쟁이나 식민지 상황 시절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역사적인 반성과 잘못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걸로 해서 감정적으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본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나라고 자자손손 대대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같이 가는데 자존심이 지금까지 100년 넘게 자존심 상해 오면서 왔다 이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계속 자존심 상하면서 꿀리고 기가 죽어가지고 일본이 그냥 눌려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눌려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겁니다. 감정 가지고는 절대로 일본하고 대등하게 일본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감정을 앞세워가지고는. 냉철하게 볼 것은 봐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연구소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써 2002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행동에 나서신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간에 나라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나 근거나 이런 대안들을 다 거의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국내적으로 무슨 주택 문제 어떻고 교육 문제 어떻고 뭐 무상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막 이런 소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이제는 글로벌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경제 소프트를 그동안에 한 7, 8개월 정도 들으시면서 얼마나 세계 각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경제 소프트에서 제가 설명했던 걸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실은 댓글 게시판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겠습니까? 네. 소장님이니까 해주시는 겁니다라는 글 사실은 많이 올라옵니다. 네. 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네. 거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TPP 관련해서 한국 이제 오바마가 왔는데 한국 정부 일본은 이제 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죠. 한국은 공동 성명이 아니고 네. 그냥 사실 확인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예. 미국과 일본 그 경우 정상회담은 US 재팬 그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 성명. 근데 한국은 조인트 팩트 시트. 시트? 네, 시트. 그냥 사실 확인. 확인.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국이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외환시장, 원화 환율 방어에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미국이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정부에 답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절대로 일자리 안 생깁니다. 근데 한미 FTA 말씀드렸었죠. 전에도 성과평가 2년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네. 미국이 사실은 상당히 성과를 얻었어요. 서비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데서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었죠. 이런 그 협상할 줄도 모른다 이겁니다. 예, 또 한 번, 예, 저희 복장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온 국민들, 예.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예, 통렬한 반성이 반드시 잇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정말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